엄마, 이제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내가 짐이라도 된 것처럼. 아니, 그보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나이가 들면 정말 요양원에 가야만 할까요?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노년의 삶과 요양원에 대한 고민을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혼자가 익숙하지만 가끔은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진 않나요? 요양원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노후 이야기를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인 박순자입니다. 며칠 전 딸이 건넨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할 때가 됐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게 되는 곳, 몸이 불편한 분들이 가는 곳,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제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요양원에 가면 편하다고들 합니다. 밥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혼자 있을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편한 걸까요?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혼자서 밥도 해 먹고 장도 볼 수 있고 가끔은 친구도 만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저도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긴 싫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그 아이들도 이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 하나 돌보느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는 건 더 싫습니다. 제가 원하던 삶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이 자꾸만 싱거워집니다. 반찬 가짓수가 줄어들고 상 차리는 게 점점 귀찮아집니다. 오늘 저녁도 대충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면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요양원이 다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요양원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게 될 곳인지,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켜고 요양원 비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요양원에 가려면 매달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친구와 이야기 나눌 때 요양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설 좋고 서비스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곳은 시설이 열악하다더라.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보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 내 형편에 맞는 곳은 어디일까?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요양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곳일까요? 그곳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들더라도 편안하면 괜찮을까요?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오랜 친구 영희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궁금함과 불안함을
안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시설은 깔끔했습니다. 넓고 정돈된 복도, 창가에 놓인 의자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휴게실. 처음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너무 정리되어 있어서일까요? 생기가 없고 마치 박제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가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때? 괜찮아?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밥도 챙겨주고, 약도 제때 주고, 청소도 알아서 해주니까 편하겠지 싶었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긴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리되는 곳 같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심지어 언제 산책을 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바쁘다고 안 오더라. 다들 여길 좋은 곳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여기에 있는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틀에 맞춰진 생활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친구가 아닌 환자처럼 취급받는 기분은 어떤 걸까? 그때 요양원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영희 어르신, 이제 미술 활동 시간이니까 가셔야 해요. 영희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쉬고 싶은데요. 직원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가시니까 함께 가시는 게 좋겠죠? 영희는 체념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직원과 함께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요양원이 나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여기가 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기대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영희가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깨끗한 시설, 규칙적인 생활, 누군가 챙겨주는 편리함까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삭막했습니다. 규칙대로만 흘러가는 하루, 정해진 시간표 속에서 정해진 삶을 사는 느낌. 그곳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마주쳤던 할머니도 떠올랐습니다. 반찬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아주 작은 양의 반찬만 사 가셨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혼자 먹을 거라 많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며 쓸쓸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경로당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는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문이 닫힌 뒤에 정막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혼자인 게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혼자이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요양원이 답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동안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혹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양원에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게 쉬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고 슈퍼에서 파는 반찬이 예전보다 비싸졌다는 얘기, 무릎이 아프다는 한숨 섞인 넋두리.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저마다 잘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예전에 목수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간단한 집수리나 가구 손질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바느질을 잘하셨습니다. 예전엔 옷도 직접 만들어 팔았고 이불이나 옷수선은 아직도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 할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셨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는 일은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고 그걸 또 가족 메신저에 올리는데 여전히 재미있다고 하셨습니다. 정 할머니는 한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셨고 혼자 먹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만들어 먹는 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각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의 능력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야기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실버 품앗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장도 하고 농사일도 도우면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함께하면 훨씬 쉽고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버 품앗이는 서로의 능력을 나누어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공동 식사를 하면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반찬을 나눠주면 혼자 식사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걱정될 때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방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간단한 민간요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오래 농사일을 하신 김 할아버지께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류 작성이나 연금 관련 업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방법을 찾아보며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위기가 점점 밝아졌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냥 흘려듣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성을 조금씩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혼자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버 품앗이 같은 방식이 실제로 가능할까? 실제로 해외에서는 실버 코하우징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버 쉐어하우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생활 방식이 새로운 노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려는 것도 그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게 최선일까요?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면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실버 품앗이라는 개념이 점점 현실적인 해결책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를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하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버 품앗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자 다들 흥미를 보였지만 모두가 쉽게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밝았지만 곧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난 그냥 혼자 살래. 이런 거 시작은 잘하지만 오래 못 가는 경우 많잖아. 예전에도 이런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 결국 흐지부지 됐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서로 부담이 되면 어떡하지? 난 남에게 신세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차라리 그냥 사 먹고 말지 싶어. 생각해보면 다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혹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실버 품앗이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장 먼저 반대했던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실버 품앗이 진짜로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했지만 며칠 지내는 동안 작은 불편함들이 쌓였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했고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손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반찬이 너무 많아 버리는 게 아까웠고 아픈 날에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실버 품앗이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작은 순간들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말 실버 품앗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처음보다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버 품앗이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후 우리는 천천히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소소한 생활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돈은 어떻게 할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모여서 밥 한 끼부터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첫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귀찮아 대충 때우던 식사도 같이 먹으니 더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정 할머니가 요리를 맡았고 최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핸드폰을 어려워하던 분들이 기초적인 기능을 배우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하는 시간 자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작은 전화망을 만들었고,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건강이 걱정될 때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었고, 박 할아버지는 집안의 전기 시설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상담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어르신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드렸으며 서류나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서류 작업도 함께 하니 수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연금에서 매달 50만 원씩 걷어서 공동경비로 쓰는 게 어떨까요?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돈을 함께 모아 쓴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양원에 가면 시설과 서비스에 따라 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생활비를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공동 식사를 하면서 식비 부담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번거롭고 결국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나눠 먹으니 음식 낭비도 없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어졌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일들도 서로 도와가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구 하나 가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박 할아버지께서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작은 일들도 관리비나 별도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해결하니 따로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식사 외에도 추가 간식비나 개인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공동 장보기와 반찬 나누기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 경비를 마련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줄고 서로 돕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걸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하고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새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서고 장을 보러 가는 길도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활동도 강제로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줄었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꼭 뭘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실버 품앗이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기도 했고 이 방식이 정말로 지속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춥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 때였다면 그냥 대충 약을 먹고 끙끙 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야지. 그냥 참으면 더 심해져요. 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며 장갑을 챙겨 주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박 할아버지께서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따뜻한 차와 약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푹 쉬어요. 저녁에는 죽 끓여서 가져올게요. 머리맡에 앉아있던 최할아버지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에 아팠을 때 자식들도 걱정은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화 한 통과 계좌로 보내준 병원비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작 내 옆에서 병원에 함께 가주고 약을 챙겨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준 사람들은 바로 실버 품앗이를 함께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구도 시킨 적 없었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챙겨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어릴 때 엄마가 챙겨주던 생각이 나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모습.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요양원 갔으면 이런 정은 못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기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어도 이렇게 함께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혼자 살고 있지만 사실 서로 도우면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생활을 나누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함께할 사람이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작은 관심과 손길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걸 누르면 더 많은 노후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이상 물샘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